내란 속의 아웃 감옥으로 직진 끝장뉴스 특집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류혁 전 감찰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20분에 가셔야 된다고 저 하셨죠? 20분에 나갑니다. 그 오늘 네. 먼저 여쭐게요. 네. 오늘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출석을 할 때의 영상을 보니까 아까 이제 감찰관님은 넋이 나간 것 같다, 포기한 것 같다, 반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상 천사 같은 얼굴로 전 아무 죄가 없어요, 네. 이런 모드로 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유혁 감찰관님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불안감이 떨고 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보신 것도 맞다고 보는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이 본인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와서 막 소리치고 난리를 쳤잖아요. 좀 그렇게 뭐 본인이 괜찮다는 듯한 태도로 보이긴 했지만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들어갔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뭐 1부에서인가요? 2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은 부인하는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미 본인 밑에서 일했던 사람, 지시받고 했던 사람들은 다 입장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것도 심정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말을 해야 본인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밑에 사람들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하면 본인의 말의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미 그게 들려졌고 뭐 그렇다잖아요. 성훈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말까지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그게 거다. 그럼 2차 조사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건가요? 뭐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언젠지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을 때는 유리하게 얘기하다가 변호사가 빠져나가면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본인한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한 요소가 됐을 거다. 그래서 속으로는 떨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네. 뭐 방송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나도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3년을 있었는데 지옥이다. 에어컨 없다. 맞아요. 엄청 더울 거다. 요즘에 37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얼마나 더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어컨과 지내는 날은 어젯밤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본인이 또 수감이 된 적도 있었어요. 경험을 얘기한 거고, 구치소 중에 서울구치소가 제일 열악해요. 오래되기도 했고 건물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요. 선풍기가 있는데 박지원 지금 의원 박지원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그것도 시간제로 돌린대요. 계속 선풍기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밤에 열대야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25도 넘으면 열대야잖아요 보통. 선풍기를 돌다가 스톱시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요즘은 이제 열대하니까 바뀔지 모르겠는데, 박지원 의원님의 경험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선풍기도 시간제로 돌려준다. 계속 24시간 돌려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최근까지 법무부에 근무하셨던 법무부는 여러 가지 행정 범위가 있지만 교정 당국도 법무부 주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는 한 20 몇 년 전 얘기고요. 지금 현재 설마. 바뀌었어?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예, 아직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어요? 거실 쪽은 혹시? 에어컨이 있고요. 네. 거실에는, 그러니까 수용자 거실에는 에어컨 없어요. 네, 저는 이제 공용 공간에는 에어컨, 우리 최근에 우리 빵에 갔다 온 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없어, 우리는. 생생하게 증언해 줄 사람이 없긴 하지만 네네. 안 그래도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게 한 25, 6년 전 얘기거든요. 정말 저는 예리하십니다. 그 감찰관 하면서 네. 그 거실을 좀 들어가 보고 이렇게 독거소 각 수용자 방들. 예, 수용자 방도 이제 보고 그랬는데 예전보다 안에 뭐 집기라든가 이런 건 좀 좋아지고 그랬는데 사실 그 수용 밀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혼거실이 대부분이고 독거실 가는 거는 아주 특혜에 속하는 거고 뭐 독거실에도 에어컨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117년 만에 최고 염천이라고 하니까 네. 제대로 좀 느껴보길 바라고 선풍기 고마운 줄 이렇게라도 알아야겠죠. 에어컨 없는 거 확실하죠? 에어컨 없습니다. 네, 에어컨이 알겠습니다. 있는 곳은 그 병사동이 있습니다. 병사동.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네.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독방 사용하고 막 침대도 바꿔주고 이랬거든요. 지난번에도 침대도 잠시 사주고. 독방에 있었죠. 네, 그럼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방 배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구치소장. 기본적으로 독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구치소장 정권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이
본인의 그 뭐 지위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독거실 수용은 뭐 확실해 보입니다. 예. 지위가 다 박탈이 됐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범죄인 윤석열 그럼요. 개인 혼거실에 근데 여러 명 같이 하면 아마 저 본인이 맞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거기서도 뭐 이렇게 또 뭐 내가 윤석열이야 이러다가 이게 뭐 그걸 다 인정해 줄 사람도 없고 괜히 그 교정본부에서 이 뭐 맞도록 막 뒀다고 방치했다고 관리하기가 힘든 점이 점이 있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예전 전직 대통령들이 다 혼자 있었으니까. 네. 네. 어딜 가나 참 말썽은 말썽입니다. 예.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8시까지 1시간 저녁 식사 때문에 휴정을 했습니다. 15분 정도 이제 재개된 후인 것 같은데요. 오늘 구속영장에 총 5가지 범죄 사실 8개 혐의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잠깐 우리 세 분이 그 혐의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평론가님부터. 우선 제가 한 2가지 말씀드릴까요? 예. 총 5개 특검은 5개를 적시했고요. 우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했다. 지금 뭐 특검이 좀 더 꼼꼼히 조사를 해보니까 5분은커녕 실질적 회의 시간은 2분 정도에 불과했다. 예. 이건 회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한덕수 전 총리도 국회 등 여러 곳에서 답변할 때 절차를 불비했다라는 괜히 어렵게 폼 잡는 말인데 제대로 못 지켰다. 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건데 특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단위로 CCTV 다 분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실질적인 회의 비슷하게 회합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 누구도 뭐 문제점을 개진한다거나 의견을 밝힐 기회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권익이 사실은 침해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저는 참 치명적인 에러이자 세상에 이렇게까지 터무니없이 했었어야 되는 일인가를 또 한 번 느끼는데 계엄 관련 문건 이런 것을 사후에 그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원래 우리 회의라는 건 공직이든 민간 뭐 기업이든 비슷하겠습니다만 주요 논의할 안건을 문서로 정리를 하고 누군가 그걸 의제 설명을 하고 견해를 들은 뒤에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분 만에 얼렁뚱땅 해놓고 그 선포문도 사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뭐 한덕수 총리와 당시 총리와 누구죠? 김주현 아니 국방 김용현 국방 둘이 뭐 만들었다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폐기를 하고 다시 이랬다는데 한마디로 개인들이 모이는 친목계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네요.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는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는데 전혀 앞뒤가 별로 맞지 않는 가서 닿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예, 국무위원회 심의를 방해하고 사후 성포문 작성한 것까지 정리를 해주셨고 교수님. 네. 그다음에 체포 방해 지시인데요. 이거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예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 영장을 저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 가운데 한 명한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킨 거잖아요.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기는 직권남용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범인 도피 교사. 그러니까 범인을 도피시키는데 시킨 거잖아요. 교사를 시킨 거니까 그것도 범죄 행위로 지금 들어있어서 이게 이제 특검에서 범죄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고 예. 물론 윤석열 측에서는 지시한 적 없대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뭐 무조건 안 했대요. 자기가 안 했다고 다 밑에 사람한테 떠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 비합헌 정보 삭제 지시한 거. 이것도 이제 대통령 경호법 위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법에 보면 이거 비합헌 정보는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절대로 기록에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면 또 이걸 따라서 김성훈 차장이 했다고 하면 그건 불법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합헌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특검에서 이제 문제로 지적이 돼서 이걸 범죄에 집어넣고 역시 윤석열 측에서는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근데 김성훈이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지시한 걸로 진술한 걸로 보여요. 그건 그렇죠. 보도는 안 됐지만 예. 왜냐하면 입장을 바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것도 명백하게 범죄 행위의 하나로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가셔야 되죠 지금. 네, 예, 그렇죠. 네. 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안 보내면 안 가시나요 혹시? 그거는 아니고. 아니 그래도 죄송합니다. 고생해 주셔서 너무 아니, 무슨 감사하고 말씀. 예. 저희 방송 좀 자주자주 나오시는 알겠습니다. 걸로 그러겠습니다. 끝장뉴스 이제 나오시는 거죠? 교수님? 알겠습니다. 뉴인사만 나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끝장뉴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5가지 범죄 사실 8가지 혐의 중에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는 짚었고요.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이게 이제 외국 언론에 뭔가 네, 이제 네. 허위 사실을 공보하도록 예. 지시한 거 전달한 거죠. 예, 먼저 이제 죄명을 직권남용으로 특검에서 했는데 이게 참 윤석열 씨 이쪽 입장에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윤석열 이 시초에 옛날에 검사 생활을 할 때 좋아하던 죄명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거든요. 이 직권남용으로 참 여러 사람들을 많이 기소했고 무죄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이 자기가 결국 그 죄명을 자기가 이제 의율에 대해서 영장 청구된 걸 보고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직권남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사실 이건 내란 행위 아니겠습니까? 계엄 선포 같은 경우 내란 행위고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을 상대로 한 뭐 반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행위를 마치 정당한 것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제대로 된 뭐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외국 언론에게 홍보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사실 그런 지시는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이 언론 이 비서실에서는 이런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해가지고 그 아래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이런 것을 이제 특검에서는 직권남용으로 구성한 것이고, 예. 이 전반적인 내란 행위 성격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내려보낸 그 지시 사항이라던가 이런 거를 비춰보면 직권남용을 의율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씨가 예전에 기소했던 것과 다르게.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씨는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는 뭐 입장을 작성하라고 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본인 진술로 재판하는 거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 진술을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는 거니까 빠져나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오늘 그 8시부터 네. 류 선생님께서 아주 뭐 정통하고 해박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시청자분들 이해를 하나 돕기 위해서 예.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한마디 전해 올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대개 정치 목적의 수사거나 뭔가 기획이나 의도를 갖고 지금 윤석열 특수부 시절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직권남용으로 되게 많이 걸어서 넘기곤 하는데 예. 어떤 법조 전문 기자가 이게 한 2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최근 20년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해서 검찰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 전부터 한 20년 다 취합된 거죠. 직권남용이 유죄가 나온율이 21.4%밖에 안 됐답니다.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네, 거죠. 약간 10건 직권으로 기소하면 2건 정도만 유죄가 나왔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무죄였는데 검사들이 피의자를 뭐 모멸감 또는 뭐 매장 또는 작사를 내기 위해서 애매할 때 증거가 확실치 않거나 할 때 되게 이런 걸 많이 걸곤 했다라는 어느 기자의 리포트도 있긴 했었어요. 네. 그랬군요. 근데 요번은 이제 뭐 이건 확실히 다르게 의율이 예. 되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 뭐 이런 그 당하는 입장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네. 뭐 이런 그 분명히 본인이 이걸 느껴야 될 텐데 그걸 느낄 사람은 아닌 예. 거죠.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써먹었던 검사 윤석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네, 그 틀림없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인이 당할 시간입니다. 예. 저희 생각이 많을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가 방금 전해 왔는데요. 특검 쪽에서 곧 끝날 것 같다 심사가라고 전했고요. 최후 진술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닌데 특검 측에서 저희 기자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곧 끝날 것 같다. 최후 진술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때 최후 진술은 각각 몇 분 정도씩 하나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씨가 얼마나 본인의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지 않은가 싶고 윤석열 씨 특위 걸 보면 아마 한 30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네요. 9시 예. 전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 8시에 심사가 재개가 됐고 지금 25분 경에 기자가 이렇게 전달을 해줬으니까 재개된 심사에서는 추가로 뭔가 의견 진술을 하기보다는 최후 진술부터 시작한 건가? 네, 마지막 아마 최종적인 입장을 각자 정리해서 진술하고 예.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후 진술을 하더라도 그 판사가 직권으로 본인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는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오늘 댓글들을 보면요. 네. 몇 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는 날은 실질적 최고의 관심사는 그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구속 여부일 예,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왜 꼭 밤에 새벽에 해 기사 쓰기들 좋아하고 우리 잠 못 자게 이러는데 사안의 중대성이나 뭐 이런 거에서 국민정서법으로만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영장 전담 판사는 뭐 기본적으로는 팩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긴 한데 그렇고 윤석열 씨는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뭐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뭔가 중대성을 느끼고 한다면 사실 이걸로 지금 일반 형사재판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란 혐의 재판이건 특검의 이 기소건 간에 유죄가 나오면 내란죄는 딱 하나밖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중형입니다. 어떻게 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또는 그걸 어겨가면서 낮추거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자기가 저지른 죄의 중대성과 엄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그동안은 뭐랄까요? 지금 3월 8일 날 석방됐었죠. 예, 맞습니다. 넉 달 됐죠. 네. 제가 뭐 저도 간접 경험이 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처음 들어갈 때보다 몇백 배는 더 힘들고 싫고 죽을 맛입니다. 간접 경험을 하셨다고요?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 이게 유죄가 나와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온다면 자기에게 내려질 형량은 빤하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간담 서늘함 정도가 아니고 위중성 같은 건 충분히 느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하여튼 말이 많은 사람이다. 일테면 일례로 4월 4일인가 헌재에서 탄핵 심판 최종 결정하는 날, 그 직전 심리 때 마지막 심리 때 67분을 무려 혼자 자기 발언을 했어요. 최후 진술을. 그렇습니다. 67분. 예, 맞습니다. 예. 아, 말이 그렇지 67분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그걸 그냥 끝까지 용인을 하고 했으니까 발언이 됐는데 글쎄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일단 비공개고요. 예. 어떤 분위기일지 우리가 추론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긴 할 거고 그거 듣고 나서 판사의 기록 검토와 재반 것들을 하면은 그래도 꽤 늦어지지 않겠어요? 심리는 9시경에 자정은 넘어야 되겠죠. 글쎄요. 자정은 예.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정은 그래서- 넘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장광설을 늘어놓겠지만 지금 제일 뭐 윤석열 입장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어 전술 이런 거라면 말을 아끼는 거. 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판사 앞에서 읍소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재판을 다 출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특검도 뭐 시간 바꾸니 이랬지만 결국 특검의 요구에 다 따르지 않았냐. 앞으로도 재판 열심히 나가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예. 요렇게 하는 게 아마 제일 나을 겁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과 윤석열 재판 변호인들의 최고의 목적이긴 할 텐데 예.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 사안의 중대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범죄 혐의 소명이야 재판관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만이라도 할 텐데 근데 이렇게 절제된 발언을 못 할 겁니다. 계속 할 이렇게. 것이다. 예. 가장 좋은 건 우리 방송이 예정돼 있는 12시 전에 네. 모든 게 내려지면 딱 네. 좋긴 한데 저희가 해보십시다. 빡치기 팀이라고 기자가 중앙지법에 계속해서 나가 있습니다. 12시에 특보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있고요.
구치소도 따라간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죠. 구치소는 아마 이 신문이 예. 끝나고 나면 바로 구치소로 이동할 서울 구치소로 가 있죠, 따라간다고 미리.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 펼치기 있을 팀이 두 거거든요. 팀인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중앙지법에도 있고. 네네네. 네, 서울 구치소에도 가 있다, 네. 가고 있다라고 인치되는 합니다. 장면까지는 카메라에 담을 수 담아야죠. 있겠고요. 예, 네. 오늘 잠을 거의 못 잘 것 같은데 좀 빠르게 발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까 JTBC 단독 중에 네네네. 제가 눈여겨본 보도가 있었는데 특검이 오늘 178장 가까이 되는 PPT를 준비했다라는 건 앞서서 보도가 된 거고요. 네네.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또 추가 냈대요. 의견서. 예, 예. 그러면은 혹시 심사 중간에 더 필요하다 예. 내지는 해서 원래 조사하고 있었던 자료를 추가로 낸다든지 뭔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되게 불안증이 도져서요. 네네. 왜 300쪽이나 또 의견서를 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장 청구서는 60몇 페이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담지 못할 내용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영장 청구서는 기본적으로 피의자나 변호인한테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네. 이번에도 유출이 됐지만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본인들이 재판부에만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오. 이 그 피의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의견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이 마지막에 하게 될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된 최종 진술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 부분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네. 것인데요. 이 외환죄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이 구속을 할 때 보면 지금 현재의 구속을 하려는 범죄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구속을 요 사실로도 해야 되지만 추가로 여죄가 많다. 그리고 공범이 많다. 공범에 대한 그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의견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외환죄나 그다음에 지금 외환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조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봐요. 네네.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람 예. 그런 그 주요 그 관련자들에게 얼마든지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면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한 300쪽 정도의 추가 의견서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앞서서 공개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뒤에 판사에게 직접적으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나중에 냈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이거는 뭐 이렇게 재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뭐 증거 목록을 내고 그 이후에 증거를 추가로 내기 위해서는 뭐 재판부의 허가를 얻는다든가 이런 절차와 달라서 그냥 뭐 추가로 계속 영장 청구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나중에 신문 일시까지 추가로 발견된 점 조사가 예. 된 점이 있으면 그 자료도 추가로 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점도 고려가 됐을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한 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내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밑그림을 그렸고 몇 네네. 가지 우선 혐의가 명백한 거에 대해서 영장을 칠 수 있는 것을 5가지로 아까 세 그렇습니다. 명이 네, 그렇습니다. 나눠서 5가지로 일단 또박또박 하나씩 타이틀을 지어서 할 뿐 앞으로 수사는 충분히 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겠고요. 네네. 또 하나는 내란 특검이지만 외환 부분은 예. 그동안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수사 자체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환 부분으로는 아직 밥을 지을 단계도 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쌀 씻고 있는 단계고 가끔 이제 쌀 씻다 보니까 뉘도 나오고 커다란 돌멩이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란 특검은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향후 기소 과정에서 죄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최종적으로 재판에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할 필요가 이거여서 차고 넘치니 구속하게 해주세요라는 청구고 그거에 대한 실질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특히 북한에 지금 무인기 보냈던 것 가지고는 새로운 게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훨씬 갈 길이 많다. 네. 아마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자다라는 네네.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외환죄를 추가한 것 같고 그 300쪽 분량의 의견서에 이것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행안부가 얘기했을 때는 5분 정도 국무회의를 열었다라고 네네. 알려져 있는데 이게 CCTV를 분석했더니 2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마 초단위로 분석한 내용이 의견서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 국무회의를 2분도 열지 않았다는 거는 아예 회의를 열지 않은 걸로 절차적인 좀 하자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국무회의 뭐 실체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모였다라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식 행위도 아주 수박 겉핥기로 해버렸다는 얘기인데 헌법 및 개헌법 위반이 확실합니다. 네. 개헌법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개헌법에. 그렇죠. 네. 그럼 네. 제안 설명을 하고 견해를 듣고 이러이러하여 뭘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이분에 무슨 회의가 됩니까? 앉자마자 일어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게요.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헌재 재판 때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치열하게 그 어떤 국무회의 때도 없었던 토론이 있었다라고 위증을 했어요. 굉장히 치열한 거짓말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여러 가지 CCTV를 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중요한 문건 두부를 먼저 받는 게 보이거든요. 게다가 요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한덕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단 말입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신변 확보도 빠르게 돼야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범으로 범죄 사실이 적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는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지금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증죄로 특검이 그냥 넘어갈 리는 없고요. 위증죄도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 5.18 때도 그랬고 12.12 때도 그랬지만 이 12.12 내란 사태의 경우에는 그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그 국무회의 초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위법, 위헌,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2분짜리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국무회의도 아닌 거죠. 그렇죠? 부서도 없었고. 부서도 사후에, 없었고. 예. 부서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법성은 너무너무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그 계엄이라는 게 뭐 본인들이 뭐 권한 행사 이런 뭐 여기 와서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계엄이라던 게 본인의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니 무슨 통치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 그 자유권을 침해하는 회의는 어떤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더라도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증거인멸 관련한 우려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네. 어필하고 있는데 특검이 일단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측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야기가 다르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어필을 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뭘 말하겠어요. 뭔가 심적 갈등을 겪고 있거나 뭘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네네. 바꾼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예. 그리고 그가 왜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를 추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윤석열을 자유 상태로 지금처럼 불구속 재판으로 놔둔다고 했을 경우에 기존 혐의의 증언 가능자들에 대한 말맞추기나 회유가 시도될 수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외환 부분으로 소환이 명백해지거나 소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존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유명한 장차관들 얘기들은 우리가 다 나왔고 외환 부분은 이제 막 수사 시작 단계인데 국방부 쪽이나 지금 무인기 보낼 때 제대로 개선을 밟지 않고 대통령의 뜻이라 그러면서 누구에게만 특별 미션을 주듯이 하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전화를 할 수는 없으면 사람을 시켜서 오게 하거나 만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렇잖아요. 예, 예. 그걸 사전에 특정해서 그들의 신병을 격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그러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게 구속이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이제 사람들에게 그 자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 형식으로 자꾸 이 여론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예. 사실은 뭐 이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사실 대통령을 떠나서 그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까지 법치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법치주의 어떤 제가 사실은 뭐 한 그 95년에 사법연수원 들어갔으니까 딱 30년 됐는데 제가 봤던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들보다도 제일 법 질서를 존중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치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모든 피의자 피고인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치사합니다. 네. 아니 도저히 야 이게 옛날에 이런 피고인이 이런 짓을 했었지, 옛날에 이런 피의자가 이런 짓을 했었지, 옛날에 이런 피의자가 이런 짓을 했는데 이런 걸 다 합쳐놓은 걸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네. 엄청 치사한가요? 정말 치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시원하지 이 말이?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뭐 다른 말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자제하면서도 합니다만 예. 그냥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피의자를 다 합쳐놓은 거를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덕불하지. 이런 걸 보면 참 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법치주의에 끼치는 해악을 생각해서라도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저런 짓을 하고도 계속 돌아다닌다고 하면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시국에서 안 하고 예. 그런 사람들도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 수만 명일 텐데요. 그거 전부 그렇습니다. 다 들고 일어나면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전에 구속된 모든 사람은 다 날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 해당이 되죠. 예. 직위원 판사의 논리대로 하자면 좋아요. 그럼 윤석열을 시간으로 구속시킨 그 룰을 적용한 1호 피의자 피고인이었다면 동일하게 앞으로 계속 적용해야죠. 해야지. 그 전에다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데? 대검에서는 그렇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예. 공문을 내려보낸 게 그때 당시에 앞으로 계속 날로 해라. 예.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면으로 지금 배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럼 즉시항고를 하던가. 네. 그걸 포기하면서 윤석열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날로 해라. 앞으로도. 그럼 명백한 자기 모순이죠. 이건 그렇죠. 그건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도 참 납득이 안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위원 판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윤석열 이 직전까지 구속 그 심사를 받았거나 구속이 집행된 사람들의 인권은 집단적으로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어마어마한 짓을 서울중앙지법의 직위원 판사와 대검이 함께 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필설로 형용하기 힘든 말이 안 되는 언어 도단이죠. 윤석열이 앞으로 이제 구속이 되게 되면 내란 재판도 그렇고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세 개의 특검에 관련한 소환 조사를 다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속된 상태에서 받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런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불편해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그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들 중에서 제일 좀 치사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출정을 거부하고 조사 안 받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재판은 나갔는데 그 지난번에 공수처 조사도 안 받으러 나갔지 않습니까? 구속됐을 때. 예. 그게 가장 치사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아. 근데 이미 재판은 나중에 받으러 가겠지만 조사는 안 받으러 가겠다고 뻗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뭐 조항이 없나 보죠? 그게 뭐 검찰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이미 구속된 피의자는 뭐 더 이상 또 구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조사를 안 받으러 출정 거부하는 상황이 돼서 재판은 받으러 나가요. 왜냐하면 재판을 안 받으러 나가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벌써.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수사를 안 받겠다고 뻗어기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둘러댈 수 있겠죠. 이 수사는 정치적 탄압 수사이고 나는 거부하겠다.
뭐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었던 분들 중에서 간혹 그런 분이 계셨어요. 민주화 운동하는 네. 분들조차도 안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데 뭐 차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는 이 수사의 부당함을 계속 주장하면서 뭐 거부하면은 그걸 강제 구인도 할 수 없잖아요. 강제 구인 못 합니다. 그게 네. 그 사실은 그 뭐 법적 검토도 해보고 그 구속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본 적도 있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예. 그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너무 아주 그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피의자 피고인들에게 뭐 팁을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뭐 윤석열 씨가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이미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정치색을 드러낸 이상 나는 더 이상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와, 충분히 그럴 수 굉장히 이렇게 할수 그러면은 심각해지는데. 그리고 다른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데서도 조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데도 조사 안 받겠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최상병 특검에는 윤석열의 관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종섭 씨를 뭐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네. 갑자기 내빼는 이른바 런종섭. 런종섭이라거나 임성근 해병 뭐 1사단장이었던가요? 그다음에 내란 수괴 혐의로 항명 수괴 혐의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체포하라 뭐 이거 그다음에 그때 우크라이나인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던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8월 1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죠. 했어요. 네. 그건 국회에서 이미 밝혀졌던 거고. 저는 그때 오간 통화 내용 등등등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이 실질적인 주 피의자 중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구속되면 조사받아 안 받으러 나갈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환 조사를 응했던 이유가 체포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렇죠. 아예 구속됐으니까 이제 코너에 몰린 생쥐가 또 구속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뭐 아예 안 나가. 그러면 시쳇말로 배째라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던 것도 공수처의 법적 지위 그러니까 트집을 잡으면서 불응 아예 해버렸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치와는 달리 대단한 법꾸라지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교묘하게 요모조모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본인은 상당히 뭐 대범하고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뭐 기계가 있고 이런 사람처럼 뭐 행세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그 선택의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 좀 치사합니다. 혹시 검사 재직 시절에 같은 지청이나 청에서 저는 분명히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단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본 적이 네. 없고요.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술을 한잔 하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 인사를 업무적으로는 인사를 2번 간 적이 있고요. 네. 그게 답니다. 그러면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를 잘 응하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됩니다. 같고요. 구속됐다고 해가지고 끝이 네.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계속 말씀하신 법꾸라지로서의 진면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워치해야 되는 거고 네. 반드시 3심까지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년 걸립니다. 이거 앞으로 최소한. 계속 그리고 사실 이런 재판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매 장면이 모든 발언이 그렇고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그러하고 예. 이건 채록 역사의 1차 자료를 채록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누군가 기록하고 이렇게 방송하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속 이후에를 좀 희망적으로 본다면 네네. 일단 여러 가지 증언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군인들 계엄군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윤석열 구속 이후에는 좀 주요 증언들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좀 희망이 있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완전히 그냥 뭐 판세가 변할 정도로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면서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에는 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처럼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지금 뭐 흘러가는 상황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특검들이 기존의 그 공수처 수사나 이런 걸 겪으면서 해왔던 그 트집 잡기 이런 거를 아주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트집 잡힐 빌미를 주질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앞으로 뭐 소송 이 사태를 겪으면서 본인 입장이 형편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조은석 특검이 이제 윤석열 구속 이후를 분명히 대비하고 준비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 감찰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걸 좀 대비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요 증언들이 나와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아놓고 구속 당연하지. 이후에 다시 만나서 소환해서 조사를 이루어질 것 같은데, 주요 증언들을 뽑아내야 되는 그 혐의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 명백한 건 구속영장에 청구된 5가지 항목, 아까 우리가 한번 그렇죠. 짧게 예. 짚어봤던 것들, 그리고 아직 여기에 외환 부분, 북한에 무인기 보내서 북의 반등을 유발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무위로 돌아가긴 했지만 네네.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자체만으로도 그건 그 부분이 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내란 특검에서 또 짚을 게 뭐가 있을까요? 주요 큰 줄기를 따라서 수사를 해 가다가 여죄 비슷하게 새로 이쪽에도 동굴이 하나 있었네 하는 것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남아 있기야 하겠지요. 관련 워낙-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까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검찰이나 왜 민간 수사기관을 뭐 보내서 포렌식 하는 걸 도와주겠다. 예, 성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검찰에서도 그 대책 회의를 열었다는 것인데 그 제가 연락받은 시간만 해도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검찰이 더 먼저 모여, 아까 김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먼저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 분명히 뭔가 사전에 언질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도 밝혀진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사태가 그렇죠. 벌어지죠. 게다가 3개 특검이 이른바 나와버리,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써서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서 중첩되지 않게, 그러나 꼭 다뤄야 할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게 있다거나 네네.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게 있다거나 네네. 또는 공천에 관여했다면 이건 명백한 공무원 정치중립법 위반인 것이고, 네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열린우리당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국민들에게 총선 때 그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까지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에 관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관심 촉구 발언의 몇백 배 되는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잖아요. 그건 이미 육성으로 공개가 됐던 것이고, 그게 지금 뭐 당시가 5월 8일인가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이어서 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취임하지 않았으니까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이다 아니다 또 지루한 뭐가 시작이 되겠지만, 당선인이라고 하고 이미 국가 권력이 작동을 해서 그에게 경호와 무엇을 하고 급여가 지급이 되고 하는데 공무원 신분인 건 뻔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냥 무식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심플하고도 당연한 게 국민들 대다수의 감정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느 특검에서 다룰 것인가의 범위도 남겠죠. 그럼 내란 특검이라고 하면 우리가 12월 3일 그날 밤부터 비롯된 며칠간의 불법 계엄 내란에 관한해서만 국한할 것인가? 윤석열 재직 중에 있었던 모든 불법 행위를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는 남는다고 봐요. 3개 특검이 출범할 때 약간의 촉박성 같은 거 있어서, 글쎄요, 제가 3개 특검법안을 세세한 조항까지 부치까지 읽어보진 못했는데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다루게 될지가 저는 조금은 궁금은 합니다. 다 가능하겠네요. 관련 범죄, 그러니까 뭐 각자 이렇게 몇 개 항씩 수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사실을 담고 있고, 네. 그와 관련된 범죄, 수사 중에 나온 관련 범죄 다 배우기 때문에 서로 겹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임기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걸려 있을 거라고요. 대추나무에 연 예. 걸리듯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사실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 그 수많은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외환치뿐만 아니라 다른 특검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병 처리가 바로 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조율이 우리가 취재진에게 포착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율이 될 수도 있다고 조율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름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건 우리는 최상병 것만 할래, 누군가가 하겠지 하다가 놓치는 범죄나 준범죄 혐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싸그리 다 그래야 네. 될 것 같아요. 3년을 다 해야죠. 저는 그리고 그 구속 이후에, 윤석열의 구속 이후가 되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 부하들 있잖아요. 부하들의 그 증언이 예. 완전히
180도 변할 거라고 봅니다. 많이 벌써 변할 그러고 겁니다. 있고. 많이 변할 겁니다. 네. 사실 뭐 김성훈이라고 본인이 호위무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아직도 그 출석할 때 여러분들은 뭐 친구들 생일 뭐 저 아직도 그게 참 제가 흉내를 좀 많이 네. 그거 아직도 참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김성훈 차장이 했다는 여러 가지 그 일들 이런 걸 보면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 사람은 너무 그 윗사람의 말이라면 그냥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다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구속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조은석 특검이 그 팀이 그 특징이 그런 점을 딱 캐치해가지고 아 이게 조사를 하면 또 다른 추가 혐의가 되겠다 이런 걸 파악하는 능력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네. 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고 수사기관 내에서 수사하기 위해서는 아마 열심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도 그 TV 중계 장면이 선연한데 한남동에서 문 안 열어주고 저항하면서 예. 실질적인 공권력에 명백히 도전하고 정치적 내전을 부추기는 듯한 체포영장 불응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 날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왜 수사관들이 갔다 허탕치고 내려오는 장면하고 사람들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특수공집방, 특수공무집행 방해인 예. 거예요. 알다시피 특수자가 들어간 거니까 도구나 무언가를 가중의 사용해서 위력 또는 흉기, 예. 흉기, 뭐 둥근 철조망이었던가요? 그리고 차를 이용해서 벽을 네, 만들고 뭐총 뭐 이런 거. 총을 경호원들에게 총을 집총하게 함으로써 응사 또는 응전의 의지 같은 것도 내비치고 네, 이러니까 지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된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그 모든 며칠 동안의 일련의 과정들 우리 생각나죠? 은바 교정들이 밤 비 오는 거 밤에 아유, 그러게 며칠 말입니다. 밤샐 예. 때 한남동 공관에서 그렇게 한 거가 경호처장 마음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보고를 했고 대통령에게 윤석열에게 당시에 이렇게 처리하려고 한다. 치고 들어오면 1차 저지선을 뭘로 하고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뭘 예산을 얼마 사용해서 뭘 추가 설치하고 당연히 했겠죠. 그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추가 지시를 내렸다거나 하면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여기 공범입니다. 이 그 경호처뿐만이 아닌 것이고 주범입니다. 대통령 결국 주범이죠. 주범입니다. 예. 최종 승인을 했을 테니까 예. 대통령 승인도 당시 그 집의 주인으로 주인처럼 살고 있었던 윤석열의 승인 없이 김성훈이가 혼자 이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말이 안 되죠. 아마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그래 잘했어. 내가 부추기고. 잘하는구만. 예. 그리고 며칠인가는 또 일부러 카메라 찍으라는 듯이 아, 이렇게 그랬죠.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 그렇죠. 삼거리까지 내려와서 한참 내려와야 되거든요. 거기. 예. 야 이건 뭐라는 거지. 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PTSD가 도지는 것 같은데 자꾸. 네. 조금 전 저희 뻗치기 뉴스토마토 기자 측에서 이야기가 들려온 건데요. 전달을 해드리면 윤석열이 최후 진술을 40분째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게 맞았네요. 네. 그리고 구치소에 갈 때 감찰관님 호송차를 타고 가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있겠죠. 네, 이제 그러면 뭐 곧 데려간다는 일단 얘기죠. 심사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치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인치 장소가 그 중앙지검. 서울고검에 있는 뭐 사무실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서울구치소가 인치 장소로 지정이 돼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차를 타고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동하게 되면 거기 가서 이제 뭐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그게 예전에는 일단 구치소로 가면 구치소로 가게 되면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인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다 그냥 수용 입감 절차를 밟았는데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렇게 정식 입감 절차를 밟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기실을 만들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대기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기하게 되고 거기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정식 입감 절차. 입감을 하는 예, 그러니까 그 머그샷도 찍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신분장이라고 하는데요.
신분증 그 수용되는 그 피의자 검정색 피고 그거 말씀하시는 예, 그 거죠? 번호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찍는 거. 네. 그 이제 그 신분장을 받아보면 거기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윤석열 입감될 뭐 이런 당시에 거. 그 예. 사진이 다 붙어 예. 있는데 그거 찍고 그 다음에 몸 검신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상처는 없는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숨겨 갖고 들어오는 건 없는지 그다음에 뭐 소지품 이런 거 다 검사하고 환복 그러니까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네. 입감이 됩니다. 수용복은 무슨 색인가요? 수용복이 지금 보면은 약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 요즘 철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죠. 하절기 옷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반팔 입나요? 반팔도 있습니다. 아. 그 반팔은 있습니다. 저는 네. 그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영장이 떨어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을 대기실 제도를 만든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인권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고 네. 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날 사람인데 똑같이 입감 전차를 하거나 해버리면 그건 과잉 조치인 건 맞죠.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보통 검사들은 영장이 발부가 되기 전까지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방이나 이런 데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면 당직실에 데려다 놓든가 아예 구치소로 안 보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구치소 보내서 망신 주기 시작한 게 직접 수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이든 재벌 총수든 이런 사람들이 인치 장소가 보통은 다 검찰청이었어요. 저는 검사 생활하면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실질 신문 끝나고 난 피의자를 구치소로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는데 그런 일을 처음 시작한 것도 그런 직접 수사 특검 이런 쪽이었습니다. 예. 예, 저희 기자가 전해온 소식 전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아무튼 이제 윤석열이 최후 진술을 40분째 이어가고 있고 이걸 보내온 게 이제 8시 45분경이었으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면 거의 1시간째 최후 진술을 하는 것 같고요. 서울중앙지법 앞에 호송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심사가 끝나고 나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되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기각되던 그때까지는 대기실에 있다가 만약에 발부되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수용복을 입고. 정식 입감 절차를 밟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장뉴스 특집 일단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내란 속의 아웃 감옥으로 직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이 다음에는 이원재 박사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감사드립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